솔직히 재고자산 되게 중요해요. 근데 저희 시험에서는 이론에서 그렇게 잘 내는 편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저희 시험은 이론보다는 실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론이 15개에 실기는 23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론 범위는 넓고 낼 수 있는 문제 수는 적고 그래서 다른 시험에 비해서 재고자산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다른 시험들은 이론만 40개잖아요. 그러면은 재고자산 파트에서 못 내도 2-3개는 내는데 저희 시험은 나오면 하나 아니면 안 나와요. 많이 내야 2개고 일반적으로 하나 나올까 말까. 근데 원래 제일 중요한 파트긴 합니다. 왜냐면 재고자산 그러면 무슨 목적이에요? 판매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팔려고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팔 때에 제일 중요한 건 2가지입니다. 몇 개 팔았냐, 그 다음에 얼마짜리 팔았냐. 그리고 처음엔 앞에 보시면 돼요. 교재는 좀 이따 볼 거예요. 일단 2장짜리 보시면 될 거예요. 그 외우시라고 드린 거. 그래서 수량 결정 방법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으세요? 3가지. 그래서 장부에다가 계속 적을 거야. 그래서 계속 기록법. 그 다음에 창고 가서 확인할 거야. 실지, 재고, 조사법. 그 다음에 이 2가지를 섞어 쓰는 걸 무슨 법이라 그래요? 혼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류가 3가지가 있으세요. 그래서 혼합법은 계속기록법하고 실지재고조사법을 섞어서 쓰는 거예요. 그래도 요거는 실무에서 많이 씁니다. 회사 가시면. 왜냐면 회사 가면은 장부에 몇 개 있나 확인하죠. 그 장부에다 적는 걸 무슨 법이라 그래요? 계속기록법. 그 다음에 창고 가서 확인해요, 안 해요? 하죠? 창고 가서 확인하는 걸 뭐라 그래요? 실지재고조사법. 그래서 실무에서는 장부에 100개 있네. 그러면 창고 가도 몇 개가 있어야 돼요? 100개 있어야 되죠. 근데 회사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안 맞습니다, 이게. 분명히 장부엔 100개가 있는데 창고 가보면 100개보다 많을 때도 있고요. 100개보다 적을 때도 있어요. 이게 참 귀신이 고칼 노릇이긴 합니다. 적은 건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많을 때도 있어요. 저 예전에도 이제 회사에서 일할 때 안 맞는 거예요, 개수가. 그래갖고 저기 영업부 애한테 한번 물어봤죠. 저하고 같은 학교 나온 애가 있어갖고 영업부 애한테 물어봤더니 야, 왜 개수가 안 맞냐 그랬더니 안 맞을 수밖에 없대요. 자기는 제가 다녔던 회사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고장 나면은 고치러 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회사 물건이지만 우리 회사 직원들도 우리 회사 물건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부품을 1개만 들고 가야 되는데 갈 때 3개씩 들고 가요. 네, 왜냐면 들고 가서 고쳤는데 봤더니 들고 간 것도 불량이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3개씩 들고 가서 고치고 남는 거 주고 온대요. 왜냐면 또 가기 귀찮으니까. 네. 그래서 맞을 수가 없겠구나. 왜냐면 장부에다가는 하나 들고 갔다라고 써놓고 들고 갈 땐 3개씩 들고 가니까 이게 맞을 수가 없죠. 근데 은근 그런 회사들 많아요. 그리고 작은 회사들 중에서는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훔쳐가는 경우들도 비일비재하고. 저 예전에 있던 데에서도 지금 솔직히 좀 후회하고 있는데 나도 몇 개 좀 훔쳐놓을 거야. 그 프로그램 파는 회사였는데 저거 프로그램 파는 거였거든요. 팩스 서버라 그래서 우리 원래 팩스 나오면 종이로 나오죠. 근데 종이로 나오는 게 아니고 컴퓨터에 저장을 시켜요. 그리고 필요한 것만 뽑아서 쓰는 거예요. 이거 4대 보건공단에 다 깔려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만두기 전에 4대 보건공단에다 깔아놓고 때려쳤거든요. 일 없다 그래갖고 제가 맡았는데 맡은 순간 이게 8억짜리인가 10억짜리였는데 계약이 된 거예요. 그거 맞고 때려쳤잖아요. 너무 힘들어갖고. 왜냐면 나 혼자 일 다 하고 있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딱 들었어요. 왜냐면 옆에는 7시, 8시면 가는데 나는 10시 전에 집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고 토요일 날 혼자 나오고 그래갖고 에이 안 해 그래갖고 때려쳤죠. 그래도 일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좋은 거 아닙니다. 제일 좋은 건 자기가 월급 받는 것보다 조금은 더 해야 돼요. 월급 받는 것보다 적게 하면 또 적게 한다고 혼나니까. 그 다음에 단가는 개별법,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 그 다음에 후입선출법, 그 다음에 가중평균법이라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계속기록법을 적용하면 요거는 이동평균법이라고 하고요.
여기에다가 실지 재고 조사법을 적용을 하면 요거를 총평균법이라고 하는데 이따 간단하게 제가 요 네 개는 보여드릴 거예요. 이게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편의점이나 물건 파는 데에서 알바해 보신 분들은 이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네. 선입선출법. 그래서 옛날 거 먼저 파는 게 무슨 법이에요? 선입선출법이죠. 특히 이제 뭐 편의점이나 이런 데 가시면 물건 진열할 때 선입선출법으로 진열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트나 이런 데 가서 많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히 유제품 같은 거 살 때 무슨 행동하냐면 일단 앞에 거 들어보죠. 날짜 며칠 남았나. 그 다음에 끝에 거 봐요, 안 봐요? 보죠. 그래서 앞에서부터 빼면 선입선출법, 뒤에서부터 빼면 뭐요? 후입선출법. 그래서 선입선출법은 이분들한테 유리해요. 회사에. 왜냐면 회사 입장에서는 옛날 거 먼저 파는 게 좋아요? 새 거 먼저 파는 게 좋아요? 옛날 거 먼저 파는 게 좋죠. 그래서 옛날 거 먼저 팔려고 할인도 하잖아요. 왜냐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팔릴 확률이 적으니까. 그 다음에 후입선출법은 소비자한테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새 거를 사고 싶지 옛날 거 사고 싶지 않잖아요. 똑같은 물건이라고 치면. 그래서 우리 항상 물건 살 때마다 유통기한 있는 건 유통기한 보죠. 유통기한 보고 뭐 사요? 제일 많이 남은 거. 그거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후입선출법이에요. 근데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옛날 거 먼저 팔아야 되니까 항상 진열할 때는 무슨 법으로 진열해요? 선입선출법으로 진열을 하죠.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현재 이겁니다. 물가 상승. 그래서 물가 상승 시에 매출 원가만 후입선출법이 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선입선출법이 큰데 이게 곧 뭐냐면 후입선출법으로 하게 되면 회사한테 안 좋다 그랬잖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원가가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죠. 그래서 회사에서는 후입선출법을 안 쓰고 무슨 법을 쓰는 거예요? 선입선출법. 왜냐하면 선입선출법을 쓰면 원가가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옛날 게 가격이 더 어때요? 싸요. 그래서 막 대화하다 보면은 막 이런 얘기 나올 때 있어요. 뭐 지금 짜장면이 6,000원이야. 그럼 뭐 자기는 어렸을 때 짜장면을 500원에 먹었다는 둥, 1,000원에 먹었다는 둥. 근데 이건 너무 옛날 얘기고. 근데 어쨌든 가격이 계속 뭐 하고 있죠? 오르고 있죠. 그래서 문제이기는 해요. 딴 게 문제가 아니라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계속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2개 샀을 거를 하나 사고 하나 샀을 거를 고민하다 안 사고 이제 이런 시대가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올해하고 내년에 장사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문 닫을 거예요. 그리고 되게 많이 문 열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힘들어서 그만두는 거고 새로 하시는 분들은 올해 퇴직자가 되게 많을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요즘 퇴직하는 나이가 60, 70대가 아니잖아요. 퇴직하는 연령이 빠르면 30대 후반. 그 다음에 늦어도 40대 후반들이면 퇴직을 한다고요. 요즘에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40대 후반이야. 근데 결혼을 늦게 했어. 그리고 애가 이제 고등학생이야. 그럼 대학교 보내야 되잖아요. 그럼 일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재취업은 안 돼.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닭집 차리는 거예요. 커피숍하고. 근데 이건 아셔야 됩니다. 닭이나 커피숍으로 돈 벌기 쉽지 않아요. 제 주변에서도 커피숍 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신데 이게 생각외로 돈 안 됩니다. 왜냐면 내가 커피를 아무리 맛있게 끓여도요. 옆에 메가커피 있으면 메가커피로 가요. 맞잖아요. 싸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커피를 해서 메가커피하고 가격을 맞추잖아요. 그러면 나는 일만 하다가 망하는 상황이 와요. 왜냐면 원가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사를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혹시 장사하실 분들은 진짜 고민 많이 해야 돼요.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처럼 뭐 대한민국 이런 거 없어요. 요즘 시대는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옛날에는 뭐 국산 거 이용합시다 그러면 먹혔는데
지금은 국산 거 이용합시다 이런 거 안 먹혀요. 그냥 내가 봐서 마음에 드는 거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런지. 근데 어쨌든 조만간은 좋게 될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건 뭐 대통령하고 상관없습니다. 이건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대통령의 문제는 다른 문제고. 그 다음에 간모라고 있어요. 간모라고 나오면 수량 부족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거 찾아봤거든요. 간모가 뭘까? 국어사전에.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의해서 수량이 부족한 거.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어떨 수도 있냐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직원이 회사 걸 들고 갔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아니면은 만약에 우리 회사는 모래 파는 회사야. 근데 모래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둬도 날아가잖아요. 바람에. 그래서 못 날아가게 하려고 모래 대부분 다 덮어놓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팔려면 또 걷어야 되잖아요. 그럼 걷었는데 바람이 세차게 부네. 그러면 내 모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량이 줄어드는 거죠. 네, 그거를 간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은 뭐냐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게 정상적이에요. 네, 모래 파는 회사인데 바람 불어서 날아갔어. 이런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상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 회사는 1년 동안 모래를 팔아봤더니 한 5% 정도는 바람에 날아가더라. 이런 것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정상적. 그래서 정상적일 때는 안 팔았지만 원가 처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네, 안 팔았어도. 그 다음에 회계 처리 X의 뜻이 뭐냐면 분계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원가로 들어가요. 안 팔았어도. 근데 이건 정상적이고 비정상적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직원이 들고 가신다거나, 예. 아니면 우리 회사가 만약에 뭐 오징어 파는 회사인데 고양이님이 오셔서 2마리 들고 가셨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비정상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하는데 얘예요. 재고자산 감모손실. 이게 계정 과목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주로 어디에 나오냐면 전산세무 2급에 나오고 전산회계 1급엔 거의 안 나와요. 그러면 이때는 회계 처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고자산 평가손실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평가 나오면 무조건 인하라는 거예요. 결산할 때. 예. 기말하고 결산 그러면 몇 월 며칠이요? 예, 12월 31일 날. 그래서 1년에 한 번만 하는 거고요. 평가라고 나오면 금액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맞추는 거. 근데 왜 맞춰야 되냐면 우리가 가격이라는 게 매번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올라갈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죠. 떨어질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떨어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 슬픈 게 휘발유 값이 계속 뭐 하고 있죠? 올라가고 있죠. 2주 전에 1552원인가 했는데 얼마 전에 기름 넣어볼까 하고 주유소를 쳐다봤더니 1600 얼마던데. 한 2주 만에 한 50원인가 70원 올랐더라고요. 참고로 제가 넣으러 다니는 데는 저기 연수구에서 제일 싼데요. 교회가 연수구 쪽에 있어갖고 거기 나오면 좀 싸게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도 한 2주인가 3주 만에 한 80원 가까이 올랐더라고요. 거기가 다른 데보다 한 2, 30원 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금액이라는 건 매번 똑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금액을 맞추는데 이 작업을 1년에 한 번만 합니다. 근데 왜 손실이라고 하냐면 우리 회계에서는 저가법이라는 걸 써요. 고가의 뜻이 뭐죠? 비싼 거. 저가는요? 싼 거. 그래서 금액이 떨어질 때만 평가 손실이라는 걸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평가 이익은 없어요. 왜냐면 올라가는 건 인정을 안 해요. 떨어지는 것만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회계 처리예요. 원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면 우리 물건 사고 팔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원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가 쪽에서 조정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 보면서 하나씩 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일단 재고 자산이세요. 그래서 재고 자산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기업이 영업활동 과정에서 판매 또는 제품의 생산. 근데 결론은 우리가 제품을 만드는 이유가 뭐죠? 예, 판매하려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파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다가 파느냐 아니면 만들어서 파느냐 그 차이점은 있죠. 그래서 제품의 생산을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다. 재고자산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영업활동에서 여기 키포인트예요. 무슨 목적이요? 판매 목적. 그래서 시험 문제 쉽게 나오면은요. 다음 중 재고자산으로 만든 것을 고르시오.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두 글자만 찾으면 돼요. 뭐요? 판매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시험 문제가 나오면 그런 것들이 종종 나와요. 그러면 판매만 찾으면 되는데 이제 엉뚱한 거 찾는 거죠. 왜냐면 아직 내가 이해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TV 회사 있죠? TV를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이 TV가 회의실에서 쓰면 비품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파는 거 아니니까. 근데 판매를 목적으로 갖고 있으면 또 무슨 자산이 되는 거예요? 재고자산. 그러니까 이 회계는 뭘 잘 보셔야 되냐면 이걸 갖고 있는 목적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상황을 잘 봐야 돼요. 그 상황에 따라서 똑같은 거더라도 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말로 잠깐 적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TV 있잖아요. 이게 회의실에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비품. 그 다음에 판매 목적으로 창고에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재고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다 보면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이거 저번에 이거 했는데 왜 요번엔 저거 해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어떤 거예요? 다른 거예요. 목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또한 재고자산은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므로 정상적인 영업주기라고 있거든요. 그 정상적인 영업주기가 1년이에요. 그래서 1년 안에 뭐 할 것이다? 팔 것이다.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은 상품은 사다가 파는 거, 제품은 만들어서 파는 거, 반제품은 반만 만든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완성은 되지 않았는데 팔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무슨 제품이라 그래요? 반제품. 그래서 뭐 이런 경우입니다. 뭐 어떤 경우냐면 만약에 우리 회사가 책상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면 우리 회사는 책상이 완성돼야 제품이거든요. 근데 누가 와갖고 이 상판만 팔래. 그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우리 회사에선 제품은 아니야. 만들다가 말았잖아요. 이런 게 무슨 제품이 되는 거예요? 반제품. 그 다음에 제공품 잘 나와요. 저희 공부할 때 제공품의 뜻은 미완성품이에요. 그래서 만들고 있는 중인 것. 이것을 제공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직 완성 안 된 거. 만들고 있어. 그럼 그거를 제공품이라고 하세요. 그 다음에 원재료도 잘 나옵니다. 원재료는 말 그대로 원재료예요. 그래서 원재료는 원재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만약에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책상 만드는 회사야. 그러면 원재료가 뭐 나무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재료로 들어가는 걸 원재료. 그 다음에 저장품하고 미착품은 잘 안 나와요, 시험에. 그 다음에 공식 4개가 있습니다. 나중에 공식 4가지도 어느 정도 숙지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앞에 잠깐만 보세요. 요거는 그 외우라고 드린 2장짜리 두 번째 장 가운데쯤인가 있을 거예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가운데인가 위에쯤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식 4가지예요. 순매출액, 순매입액, 매출원가, 매출총액. 그리고 이 공식에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4개를 다 외워야 하나 맞출 수 있어요. 4개가 따로따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이걸 연결해서 내거든요. 그래서 쉽게 나오면은 공식 2개, 어렵게 나오면은 공식 4개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순매출액은 이렇게 구해요. 총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할인 및 애누리 마이너스 매출 할인. 그래서 하나씩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총매출액은 몇 년 동안 판 거예요? 네, 1년 동안. 환입의 뜻은 뭐죠? 환입. 반품. 환자가 도로 한자고요. 입자가 들어올 입자예요. 그래서 나갔다가 다시 뭐 했다? 들어왔다. 그래서 반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다 한자예요. 그 다음에 애누리는 깎아주는 건데 물건과 관련돼서 깎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입니다. 만약에 우리 회사가 책상 파는 회사예요. 책상을 팔았어. 근데 책상을 옮기다가 기스가 나버렸네.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방법은 둘 중에 하나예요. 반품을 받든가 아니면 이거를 좀 싸게 팔든가. 그 싸게 파는 걸 뭐라 그래요? 애누리라 그래요. 그래서 애누리 해드릴게요. 그러면 싸게 팔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론에서는 이 애누리를 물건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물건을 대량으로 판매하거나 이런 물건과 관련돼서 깎아주는 거는 애누리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돈과 관련돼서 깎아주는 건 할인이라 그래요. 이 할인은 뭐냐면 우리 회사에서는 옛날 걸 많이 갖고 있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창고료라는 게 나갈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 한 11월 달쯤 되면 맨날 나오는 얘기가 미국에서 뭐 하죠? 블랙 프라이데이인지 뭔지 하죠? 한국에서 뭐 하죠? 대부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건 국가가 잘못된 거예요. 코리아 페스타라고 합니다. 네. 처음에 솔직히 코리아 파스타인 줄 알았어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네. 근데 솔직히 대한민국에 이상하게 들어오면 이상하게 변질돼요. 네. 한국이랑 미국이랑 유통구조가 달라요. 네. 그래갖고 대한민국은 그 세일 행사를 하면 저것만 잘 팔립니다. 화장품. 네. 왜냐면 미국처럼 미국은 막 뭐 TV 같은 경우 막 100만 원짜리 30만 원에 살 수 있고 막 그렇다라고 하잖아요. 그 세일 기간에. 근데 그건 유통구조가 다르거든요. 미국은 마트나 백화점에서 창고료를 내준대요. 근데 대한민국은 입점한 업체가 창고료를 내죠.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빨리 팔아야 그 마트나 백화점 주된 곳에서 돈을 아끼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마트나 백화점이나 이런 데에서 세일해서 팔면 누구만 손해보는 거예요? 입점한 회사만 손해보는 거예요. 구조가 달라요. 그런 상태에서 미국처럼 싸게 팔아라. 그러니까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저는 그거 하자마자 역시 대한민국이라고 느낀 게 그 코리아 페스타 시즌이었거든요. 그래갖고 막 현수막 걸고 막 했어요. 그래갖고 저희 꼬맹이가 그 당시엔 좀 어렸을 때라 저희 꼬맹이가 먹는 음료수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세일하기 전에 1,000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세일할 때 1 플러스 1 2,000원이었어요. 똑같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얼마 전에 소송 걸렸었어요. 몇 년 전에. 왜냐면 너네 왜 가격 갖고 장난치냐. 그래갖고 소송 걸어서 국가에서 판결 난 게 뭐냐면 하나에 1,000원에 팔았으면 1 플러스 1으로 팔 거면 2,000원보다는 싸야 돼요. 10원이라도. 그래서 1 플러스 1 1990원은 합법입니다. 근데 1 플러스 1 2,000원은 불법이에요. 라고 판결은 났어요. 실제. 네. 그때 딱 그거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역시 대한민국. 눈 가리고 뭐예요? 아웅이야. 근데 마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원래 이 1,000원도 세일한 가격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안 돼요, 대한민국은. 나도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지금 난리 났어요. 어저께 요 앞에서 저거 하시더라고요. 그 주안역에서 저기 빌라왕 사건 났었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요 앞에서 하는데 지금 파주에서도 하나 터졌대요. 250채. 그 다음에 부산에서도 하나 터졌대요. 130채. 일단 뉴스에 나온 것만. 근데 우후죽순으로 계속 터질 겁니다. 그래서 혹시 전세 사시는 분들은 한 번 더 알아보세요. 이게 저도 그렇지만 뭐 전 지금 조그만 거 하나 갖고 있긴 한데 이게 참 일반 우리 같은 서민들한테는 전세 자금이 전 재산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딴 사람 욕할 거 없어요. 국회의원 욕하면 돼요. 왜냐면 그놈들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잖아요. 이거 설마 이번에 처음 터진 거예요? 아니에요. 옛날부터 있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단위가 작았을 뿐이지 요번에 크게 터진 것 뿐이지 옛날부터 있었어요. 근데 국회의원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저기 시즌 돼야 순댓국 먹지 평소에 시장도 안 오잖아요. 그래서 총매입액은 몇 년이야? 1년. 그 다음에 부대 비용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돈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운반비. 그래서 우리가 물건 살 때 택배비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런 거 잘 봐요 안 봐요? 보죠. 왜냐면 내가 물건 사는데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매입 반출은 똑같아요. 얘도 반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샀던 거 반품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애누리는 깎아주는 건데 뭐와 관련돼서 깎아주는 거? 물건. 그 다음에 할인은 돈 빨리 받으려고 깎아주는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는 분계로는 요게 제일 잘 나옵니다. 매출 할인이. 분계로는. 그 다음에 이제 원가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원가 계산을 하려면 기초상품 플러스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마이너스 타계정 대체. 그래서 설명은 다 하나하나씩 드릴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초상품은 몇 월 며칠 날 갖고 있는 거죠? 네, 1월 1일이에요. 언제 거냐면 작년 거. 왜냐면 우리 작년에 팔다가 남은 거 버려야 돼요? 올해 팔아야 돼요? 올해 팔아야 되죠? 그래서 기초라고 나오면 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거 작년 거야. 왜냐면 작년에 남은 거 안 버리잖아요. 네. 돈 남으면 버려요? 버리실 분 연락 주세요. 제가 받으러 갈게요. 올해 남으면 언제 써야 되죠? 내년에. 내가 빚진 게 있어. 그러면 올해 못 갚으면 언제 갚아야 돼요? 내년에. 그래서 1월 1일 그러면은 작년과 관련된 거예요. 그 다음에 순매입액은 언제 산 거죠? 올해 산 거예요. 올해 1년 동안 산 거를 순매입액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말은 몇 월 며칠? 12월 30일. 그러면 요건 언제 거가 되는 거예요? 내년 거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기말 상품이라는 건 12월 31일 날 남은 거거든요. 근데 남은 거는 언제 팔아야 된다? 내년에 팔아야죠. 그래서 1월 1일 거는 1월 1일 날 가지고 있는 건데 작년에 남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 기말은 12월 31일 날 남은 거예요. 그러면 올해 남은 거는 언제 팔아야 된다? 내년에. 그리고 타계정 대체 요거는 뭐냐면 다른 곳에 사용한 거예요. 안 팔고 다른 데 쓴 거. 그래서 다른 데 쓴 거를 타계정 대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럴 수 있잖아요. 회사에서 좋은 일 하려고 기부했어. 그럼 이거는 판 거예요? 안 판 거예요? 안 판 거예요. 그런 게 타계정 대체예요. 아니면 직원들 생일이라 선물로 줬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안 팔고 다른 데 쓴 거를 무슨 대체라고 하세요? 타계정 대체. 근데 왜 빼냐면은 이건 판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판 거는 원가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왜냐면 매출 원가라는 건 판매된 원래 가격이거든요. 매출이 판 거잖아요. 원가의 뜻이 뭐예요? 원래 가격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100원 주고 사왔어. 그러면 원가는 100원입니다. 근데 100원 주고 사온 거 100원에 팔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원가 그대로 팔면은 결론은 우리 회사 망할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지 말라는 말 몇 가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 믿지고 파는 거야. 우리 손해보고 파는 거야. 이런 말 믿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왜요? 손해보고 팔면 망해요. 그럼 뭐하러 장사해요? 손해보고 팔 거면. 근데 있긴 있더라고요. 간혹가다 TV 보면 사기 치시려고 전국 최저가라고 해놓고선 사람들 왕창 모으고 폐업하고 도망가잖아요. 그게 제일 많은 게 헬스장. 그 다음에 최근에는 필라테스도 하나 터졌죠. 필라테스에서 1년치를 싸게 해갖고 목돈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 뭐 한 거예요? 폐업 신고하고 돈 줄게 그러면서 도망 다니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저희 꼬맹이 이제 태어났을 때 그 사진 찍잖아요. 100일부터 돌잔치 때까지. 비싸긴 또 겁나 비싸요. 그게 $180 그랬거든요.
예, 저희 할 때 180인가 170달러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딜을 거는 거죠. 현금으로 다 주시면 싸게 해드리겠다. 120에 해주겠다. 근데 할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딴 것 때문에 고민한 게 아니고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고 저것 때문에 고민했거든요. 그 당시에 뉴스에 저게 나왔어요. 사진관이 현금으로 받고 문 닫은 거예요. 예, 이런 게 이슈가 되게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갖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 4, 50만 원이니까 당연히 하면 이익인 건 맞는데 문 닫으면 어떡하지? 막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다가 그냥 했죠. 근데 다행히도 안 도망가셔서 예, 잘 마무리됐죠.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무슨 날 되면 그냥 가족들끼리 찍으세요. 예, 그거 다 없고 저거 하나만 있어요. 그 자석으로 된 거. 예, 달력으로 이렇게 된 거 큰 거 하나 있더라고요. 그거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창고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래서 왜 주변 부모님들이 하지 말라 그랬는지 알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익은 매출액에서 원가 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이렇게 구하거든요. 원가에다가 이익 더해서 파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러면 요거 순서만 바꾸면 매출액에서 원가 빼면 뭐 되는 거예요? 매출 총 이익.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 이항시키면 넘어가면은 플러스가 마이너스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구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아까 4개가 다 필요하다라고 했냐면은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거 구하라고 많이 나오거든요. 시험에. 그러면 순매출액 나오죠. 그리고 매출원가 구하려면 순매입액이 또 필요해요. 그래서 결론은 4개가 한 몸입니다. 그래서 4개 가지고 한 문제를 푸셔야 돼요. 나오는 빈도수는 한 3년에 한 번 정도. 저희가 1년에 6번 시험 봅니다. 2달에 한 번씩. 짝수달마다. 그래서 한 평균적으로 내보면 한 3년에 한 번 정도 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교재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117페이지 밑에 보시면 부대 비용 좀 봐주세요. 요거 중요합니다. 부대 비용이 훨씬 더 이 공식보다 잘 나와요. 그래서 117페이지 거기 아래 보시면 진한 글씨로 이제 부대 비용이라고 있는데 그냥 추가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살면은 요 돈이 추가적으로 나가야 돼. 그래서 음식 배달시키면 배달료 나가죠. 그게 부대 비용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운임, 수수료, 보험료, 그 다음에 하역비. 하역이 뭐 하는 거죠? 물건 내리는 걸 하역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물건 싣는 건 선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건 내릴 때에도 돈 들어가요. 왜냐면 사람이 끌어내리거나 아니면 무게가 엄청나게 큰 거면은 기계로 내리잖아요. 근데 다 돈 들어가죠. 그 다음에 만약 해외로부터 수입할 때는 수입 관세, 그 다음에 뭐 통관 수수료, 그리고 여기에는 빠져 있는데 보관료, 이런 것들도 다 부대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인천이다 보니까 취업하시면 수입 관련된 회사에 취업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런 수입 관련된 여러 가지 돈들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거기 마지막에 보시면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라고 있어요.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돈 벌려면 뭐 써라? 돈 써라. 네, 그게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바보일 수도 있고 천재일 수도 있는데 인터넷에 뭐 유튜브라던가 블로그라던가 이런 거 보다 보면 무자본 창업이래. 무자본 창업은 없습니다. 돈 안 들어가는 건 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적게 들어가냐 많이 들어가냐 차이지 어쨌든 움직이면 돈이잖아요. 맞죠? 전화로 돈 벌 수 있대. 전화요금 안 나가요? 나가잖아요. 무자본이라는 건 없어요. 그리고 돈이 적게 들면 적게 들수록 나한테 돌아오는 돈도 적습니다. 돈 많이 벌려면 투자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수익 비용 대응이기 때문에 적게 들이고 많이 벌 수 있는 건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사기꾼 아니면 진짜 운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코인을 내가 100원 주고 샀는데 이게 10,000원이 됐어. 그런 사람들 실제 있긴 있었잖아요. 소수긴 하지만. 네. 그런 사람들 진짜 몇십만 명 중에 한두 명밖에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을 꿈꾸는 건 잘못된 게 아닌데
저는 항상 이 마인드로 삽니다. 내기에 들어오면 늦은 거예요. 네. 그러면 해도 되는데 성공할 확률은 적습니다. 왜냐면 나만 해요, 남들도 하고 있어요. 남들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 왜 이걸로 저 사람은 이만큼 벌었다는데 나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왜냐면 라이벌들이 너무 많은데. 네. 제 주변에서도 스마트 스토어 하시는 분들 많아요. 요즘 다 그만두고 있어요. 왜냐면 그만큼 경쟁자들이 많아서 못 팔 거예요. 그러면 남들 파는 거 팔잖아요. 그럼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새 걸 팔아도 될까 말까인데. 그래서 부대 비용 잘 봐두시고요. 그래서 부대 비용은 원가 처리하는 거예요. 자산 처리. 그래서 어저께 설명드렸듯이 만약에 10,000원짜리 옷을 샀어. 근데 택배비가 3,000원이야. 그러면 이 옷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3,0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가에다가 어떻게 해라? 포함시켜라. 이렇게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저기 위에 보시면은 118페이지에 그 매출 할인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출 할인에다가 일단 요렇게 좀 적어주세요. 어떻게 적어주시냐면 거기에도 잘 나와 있는데요. 저기 뭐냐? 거기 밑에 보시면 10분의 2하고 30분의 n이라고 있어요. 네, 그거 좀 봐주세요. 이거 나올 확률은 한 0.1%. 그래서 오늘 한번 설명드리고 아마 문제 풀다가 딱 한 번 더 볼 거예요. 그리고 그 이외에는 없어요. 이거는 이제 그 이론상에서 나오는 용어거든요. 실무에선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10일 안에 대금 지급하면 2% 깎아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30분의 n의 뜻은 뭐냐면 30일 안에 돈 줘야 된다. 그래서 이론상에서 쓰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0분의 2, 30분의 n 그러면은 열흘 안에 돈 주면 깎아줄게. 그 대신 며칠 안에는 돈 갚아라. 30일 안에는 돈 갚아라. 그 뜻이에요.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120페이지. 지금 열심히 떠든 것보다 120페이지가 시험 문제 훨씬 더 잘 나와요. 그래서 120페이지 거기 보시면은요. 기말재고자산의 귀속 여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에서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기말재고자산. 왜 그러냐면 이 기말에 얼마 남았냐에 따라서 원가가 바뀌어요. 왜냐면 기말은 더해요, 빼요? 빼죠. 그러면 많이 빼면은 원가가 작아집니다. 그리고 원가가 작아지면 이익이 어떻게 돼요? 커져요. 원가하고 이익은 반대예요. 근데 기말이 적으면은 기말이 적으면은 원가가 커지죠. 원가가 커지면 이익은 어떻게 되죠? 네, 줄어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 기말에 얼마 남았느냐가 되게 민감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거 갖고 장난 많이 칩니다. 회사에서 이익을 늘려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 기말을 줄여버리는 방법을 택하는 거고요. 네, 그런 식으로 장난을 좀 쳐요. 그래서 저는 뭐 대기업들은 그런 게 덜 하겠지만 중소기업들의 장부는 솔직히 안 믿어요. 왜 안 믿냐면 저도 세무사 사무실 다녔지만 장난질 많이 하거든요. 무슨 장난질 많이 하냐면 이익을 어느 정도 맞춰줘요. 근데 이거는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냐면 국가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옷가게야. 그러면 이 옷을 파는 전체적인 이 옷을 파는 대한민국에서는 대부분 회사가 20% 정도 남아. 그러면 그 20%에다 맞추는 작업을 해요. 세무사 사무실에서. 네. 안 하는 데들도 있어요. 하는 데 있고 안 하는 데 있는데 그 차이점이 뭐냐면 하는 데들은 대부분 공무원 출신 세무사예요.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도 한번 난리 났었는데 작년에 뭐가 없어져야 되냐면 세무직 공무원을 일정 기간 이상 하면 세무사 시험 1차가 면제예요. 네. 이거 없애버려야 돼요. 근데 그쪽만 있는 게 아니고 몇 개 더 있어요. 공무원 그 직종 중에 몇 년 이상 하면 혜택 주는 게 있거든요. 그거 없어져야 돼요. 왜 없어져야 되냐면 그것 때문에 정관예우가 생기는 거예요. 변호사도 정관예우라고 있잖아요. 네. 검사했었던 사람이 나오면 혜택 받잖아요. 그것처럼 세무사도 그렇고 몇 개 그 전문직 중에 몇 년 정도 공무원으로 있으면은 1차 시험이 면제돼요. 그래서 작년에 난리 났었던 게 그 공무원 출신들은 작년에 되게 많이 붙었거든요. 시험을 잘못 내버려갖고. 일반적으로 공부했었던 사람은 과거에 비해서 한 따따블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막 소송 걸고 막 난리도 아니었었는데 뭐 그거는 뭐 이제 그 동네 얘기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정관예우는 없어지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처럼 맨날 툭하면은 선진국 갖다 대면서 선진국은 검사하면 변호사 못 하거든요. 일부 나라는. 그런 건 왜 안 갖고 오는지 모르겠어요. 네. 좋잖아요. 그런 거 있으면. 그러면 진짜 능력 되는 사람 먹고 사는 거고 그분들은 검사로 오래도록 있든가 하면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나라 망가뜨리고 있잖아요. 120페이지에서 저기에다 거기 밑줄 쳐져 있어요. 선적지 인도 조건이랑 도착지 인도 조건. 그래서 미착 상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착의 뜻이 뭐죠? 네, 아직 도착 안 했다. 미자가 아닐 미자예요. 그래서 선적지 인도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도착지 인도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선적지 인도 조건은 뭐냐면 선적이 물건 싣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선적 시에 매입 잡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착지 인도 조건은 뭐 해야 매입 잡게 되는 거예요? 도착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내가 만약에 인터넷에서 물건을 시켰어요. 옷을 시켰어요. 네. 그러면 옷 시키고 돈 넣으면은 물건이 출발하죠. 네. 그럼 물건이 출발하면 내 거야라고 보는 게 선적지 인도 조건이에요. 왜냐면 출발했으니까 물건 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선적지 인도 조건의 단점이 뭐냐면은요. 오다가 물건이 찢어졌어. 파손됐어. 그러면 그거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매입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왜냐면 파는 사람은 물건을 싣는 데까지만 책임지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물건이 오다가 잘못되면 교환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왜 그러냐면 대부분 물건 팔 때 계약서에는 없지만 이거예요. 도착할 때까지는 내 거 아니야. 그래도 도착하면은 우리가 검수하죠. 옷 괜찮나 안 괜찮나. 사이즈 맞나 틀리나. 그래서 맞으면 갖고 틀리면 뭐 하죠? 반품하거나 아니면 환불받잖아요. 네. 교환하거나. 그래서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계약서에 별도로 쓰진 않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건을 살 때에는 무슨 지 인도 조건이에요? 도착지 인도 조건이에요. 만약에 선적지 인도 조건이 돼버리면은 물건 오다 잘못되면 내가 그 피해를 다 봐야 됩니다. 소비자가. 근데 대한민국은 대부분 다 뭐예요? 도착지 인도 조건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예전에 집에서 쓰려고 의자를 하나 샀는데 택배 아저씨가 집어 던지셨나 봐요. 예. 똑똑 두드리더니 저기 죄송한데 부서졌다고 조만간 똑같은 걸로 다시 갖다 주겠다 그러더니 이틀 후에 갖다 주시더라고요. 뭐 어떡하고 써요? 이미 뽀사진 거. 예. 그래서 원래 조립해야 되는데 미안하다고 조립까지 해서 갖다 주셨더라고요. 근데 이해는 하는데 좀 적당히 던졌으면 좋겠어요. 저희 집이 빌라 4층이거든요. 뭐 택배만 시키면 어느 순간에 뭐 던지는 소리가 나요. 엘리베이터 없어요? 엘리베이터 없어요. 네. 엘리베이터 있어도 던지시는데 없으니까 더 던지죠. 네. 그 3층 중간대에 와서 던지고 가시더라고요. 이해는 합니다. 왜냐면 그분들 어쨌든 빨리빨리 다녀야 되고 그 갖다 놓고 내려가는 것도 돈이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근데 좀 안 부서지는 건 던져도 괜찮은데 부서질 위험성이 있는 건 좀 적당히 던지셨으면. 생수 같은 거 못 들어가지고 다음에 시키면 조금씩만 시키세요.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아시잖아요. 저도 생수통 들고 저희 여기 예전에 13층일 때 전기가 나간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저기 편의점 가갖고 생수 12개 들고 13층까지 왔다 갔다 했거든요. 한 2번. 네. 근데 지금보다 어릴 때니까 그때는 하긴 했는데 올라가면서 욕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이제 힘들긴 하죠. 그래서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택배 아저씨 엿 먹인다고 36통인가? 네, 36개인가 시킨 다음에 아저씨 딱 쌓아놓고 갔더니 네, 다시 반품시켜버리고. 네, 그건 잘못된 거긴 하죠. 그래갖고 소송 건다고 막 난리 났었잖아요. 근데 돈 벌기가 쉽진 않죠. 네, 근데 그건 잘못된 행동인데 그냥 6개들이 사는 건 뭐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저희도 쌀 살 때 저기 3kg나 5kg짜리로 사요. 배달시킬 때. 그리고 제가 직접 갈 때는 좀 더 큰 걸로 사오고. 왜냐면 또 던졌다가 찢어질까봐. 그래서 요거 잘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위탁품이라고 있어요. 위탁품. 위탁품은 다른 말로 적송품이라고도 하는데 요거 할 때는 꼭 2명이 나와요. 위탁자하고 수탁자. 그래서 위탁자는 부탁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수탁자는 부탁받는 사람. 근데 무슨 부탁을 하는 거냐면 이 물건 좀 팔아줘. 팔아주면 내가 너한테 수수료 줄게. 그래서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진 않지만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핸드폰 대리점. 그럼 핸드폰 대리점에서 SK, KT, LG 대신 뭐 팔아주죠? 휴대폰 팔아주죠. 그리고 그 SK, KT, LG에서 뭐 받아요? 수수료 받죠. 그래서 부탁하는 사람은 그 3사가 되는 거고 부탁받은 사람은 누가 되는 거예요? 대리점 주인이 되겠죠. 그래서 대신 팔아주고 돈 받는 거. 그래서 요거는 수탁자가 팔아야 왜 또 투탁자라구나. 왜 이래? 수탁자가 판매하면 매출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수탁자가 대신 팔아주기로 했잖아요. 근데 못 팔았어. 그러면 그거는 아직 안 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판매해야만 매출이 되는 것이에요. 다음에 거기 121페이지 요거까지만 요거하고 하나만 더 설명드리고 쉴게요. 121페이지 보시면 시송품, 시용품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써보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뭐 요즘에 많이들 안 보시겠지만 그 홈쇼핑 같은 거 보다 보면 이런 거 있죠. 한 박스에서 과일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이렇게 팔더라고요. 한 박스에서 하나만 드시고 맛없으면 반품 받겠다고. 아니면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샘플 같이 보내드릴 테니까 샘플 써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본품 뜯으시라고. 그 대신 본품 뜯으면 반품 안 받아주겠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시송품이나 시용품은 써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상대방이 구매 의사를 표시하면 그때 매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매 의사 표시가 뭐냐면 만약에 내가 귤을 시켰어. 2개 먹었어. 그러면은 나는 구매 의사를 표시한 거예요. 왜냐면 한 박스당 몇 개만 먹으라 그랬죠? 하나만 먹으라 그랬죠. 근데 그거 나올 때마다 항상 궁금한 게 2개 먹고 반품하면 반품될까? 네. 거기엔 하나만 먹으라고 써있긴 하거든요. 밑에 주의사항으로. 나중에 한번 도전해 보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본품 뜯으면 반품 안 된다. 이런 것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내가 본품을 뜯으면은 구매 의사를 뭐 한 거예요? 표시한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이게 먹힙니다. 이게 왜 먹히냐면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은요 뜯으면 반품을 안 해요. 귀찮아서. 반품 제깍제깍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꽤 많은 분들이 반품을 안 한대요. 그래서 미국의 아마존이라고 아시죠? 미국의 아마존은 6개월 동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반품 다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매출액은 30% 늘고요. 반품률은 10% 늘었대요. 그러면 몇 프로 이익 난 거예요? 20% 이익 났죠? 근데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하면은 제가 장담하는데 100% 망합니다. 왜냐면 대한민국 사람은 5개월 29일 쓰고 반품할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외국보다는 그 비율이 좀 더 많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쪽팔린 얘기지만 태국 가면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코로나 전에 식당에 붙어 있었대잖아요.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출입 금지. 중국 사람은 시끄럽고 더러워서 출입 금지고 한국 사람들은 노쇼가 그렇게 많대요. 외국 나가서도. 한국에서도 그렇게 노쇼하더니. 그래갖고 태국의 그 유명한 식당에 붙어 있었대잖아요. 한때. 코리아 사람하고 차이나 사람은 오지 말라고. 근데 해외여행 나가보면 중국 분들하고 이렇게 같은 곳에 딱 가면 대한민국 사람보다 시끄럽긴 하시더라고요. 근데 외국 뭐 많이는 안 가봤지만 외국 나갈 때마다 쪽팔린 건 하나 있어요. 왜 이렇게 철수 러브 순위가 많아요. 외국 나가면 그냥 조용히 있다 오지 꼭 벽에다가 누구 러브 누구 해놓고 꼭 오더라고요. 한국말로. 그거 보면은 참 좀 그렇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거기엔 없는데 상품권. 우리 상품권으로 물건 사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거는 소비자 입장이고 우리는 회사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상품권을 회수하고 물건을 팔면 그때 매출로 봅니다. 그러니까 상품권 팔았을 땐 매출이 아니에요. 왜냐면 상품권이라는 건 상품을 살 수 있는 권리만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품권을 샀을 때는 매출이 아니고 그 상품권을 받고 물건을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마트 상품권 10만 원짜리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거 들고 가서 마트 가서 물건 사죠. 근데 물건 산 다음에 거기에 있는 캐셔분한테 마트 상품권 주죠. 그러면 그때 매출로 잡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상품권을 받았다는 얘기는 물건을 뭐 했다는 얘기죠? 팔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구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회사 입장이에요. 소비자 입장 아니에요.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상품권을 받고 물건을 팔았네. 그러면 그때 뭘로 잡는 거예요? 매출로.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10시 40분에 저기 어디냐? 121페이지 밑에 볼게요.